자, 이번 시간에 이어서 최소승에서 공동승 및 소송 참가, 그다음에 어, 소위 변경, 가구제 제도서의 집행 정지, 그다음에 가처분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입니다. 이 허용 여부에 대해서 좀 보셔야 하고요. 먼저 이쪽 부분도 법조문과 관련해서 가끔씩 나와요. 그러니까 법조문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실정법 해석에서 행정법의 법원에서 배우셨죠. 재판규범성과 관련되고 행위규범성과 관련되니까 이 실정법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가끔씩 나오지만 이것이 만약에 한 문제 틀리면 불이타가 돼요. 행정소송법과 관련돼서 법조문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 원고 적격 인정 여부 판례, 그 다음에 판결의 효력과 관련돼요. 판결의 효력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기판력 같은 민사소송법 준용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송 규정에서 소송 참가, 우리 행정청이 소송 참가 인정되죠. 이것은 이제 제3자유 행정에서 소송 참가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들이 앞에서 제3자유 행정에서 이미 다 다루고 온 거예요. 지금 이 법조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이타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거를 시험 기출 문제도 있고 앞으로 시험 대비해서도 해야 하지만 실무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제 이런 또 자격증을 가지고 취득해서 하셔서 업무를 수행하셔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기본적인 거니까 민사소송법 먼저 행정소송법 제8조에서 왜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이 규정하고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시고 좀 소송법에 좀 그 규정이 없는 건 전부 다 몽땅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요. 또 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 예를 들면 가처분, 민사집행법에 대해 있어요. 민사집행법. 이런 거 좀 기본적으로 아시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법조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그 340페이지에 공동소송 및 소송 참가. 원칙적으로 단독 소송이 원칙이죠. 원고가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공동소송 되는 경우 보겠습니다. 자, 공동소송이란 하나의 소송 절차에 여러 사람이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의 형태로 소위 주관적 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소위 주관적 병합. 행정소송법 제15조 공동소송 봐보세요.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 등의 취소 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하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뭐 규정이 있고요. 자, 공동소송의 적법 요건 보시면 자, 공동소송의 참여 시기가 언제까지? 사실심 변론 종결 전이어야 하며 공동소송인은 각자 독립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각자 소송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동소송이라 하더라도 각자 소송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돼요. 상식입니다. 자, 소송 참가 이거 제3자의 소송 참가하고 행정청의 소송 참가. 요것도 이제 간혹가다 그 기출 문제 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법조 문제가. 그러면 소송 참가 봐보세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그 소송 참가 그리고 이게 좀 계속 관련된 건데 여러분들 그 소송 참가는 왜 인정할까요? 우리가 아까 행정상 법률관계의 행정소송의 당사자 및 관계인 당사자면 원고와 피고를 말하고 우리가 관계인으로서 누구 있어요? 참가인이죠. 참가인. 참가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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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제3자유 행정에서 제3자죠. 이거죠. 이해관계인. 그 다음에 이해관계청이 있어요. 이해관계청이 있고요. 그럼 왜 이런 참가인 제도를 인정해야 하는가? 법적 분쟁의 일회적 해결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행정심판의 재결의 효력 중에서 형성력 배우셨죠. 형성력. 그 다음에 재결의 대세효 제3자효. 판결이 대세효 제3자효로 좀 잘 나와요. 판결이 대세효 제3자효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그 참가인 제도를 인정하는가? 제3자효 행정에서 제3자효 인정하는가?
바로 판결의 효력 중에서 재결의 효력 중에서 형성력에서 이 대대효 제3자효가 인정되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이 법적 분쟁,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결과가 가만히 있는 나, 제3자인 나, 물론 저 3자인 나에게 그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되는 겁니다.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되니까 원고 적격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에서 이 청구인 적격과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뿐만 아니라 그죠? 참가인 적격까지도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됩니다. 논리적으로. 그러면 소송 참가를 봐볼게요. 소송 참가란 소송이 계속 중에 소송 외의 제3자가 타인 사이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자기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소송 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우리 행정소송법은 제3자의 소송 참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있습니다. 제16조에서요. 자, 행정소송법 제17조는 누구의 소송 참가가 규정되어 있죠? 그렇죠. 행정청의 소송 참가. 제16조는 누구의 소송 참가? 제3자요 행정에서 제3자입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 봐볼게요.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그죠?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결정으로서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자, 17조 볼게요. 제1항.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결정으로서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법조문이에요. 순서 법조문. 그러니까 최소한 법조문은 갖다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7개, 총론에서 7개예요. 반드시 평소에 보셔야 돼요. 이런 거 그냥 평소에 시간 있을 때 눈으로 이렇게 두고 또 읽어보고, 그래서 이건 브리타에서 하나 딱 주면 남들 손 놓고 있을 때 나 혼자 맞추는 거예요. 혼자 맞추면 합격이었죠. 다 틀려버리고 나는 거기서 5점, 10점을 더 맞춰가지고 합격하는 거죠. 그런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범위가 행정법은 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법조문, 그다음에 판례 그런데요. 그 판례 무지막지하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판결 요지 중심으로 해서 시험 잘 나오는 조문이 있어요. 판례가 있습니다. 다 그 법조문과 관련된 거고 법 해석에 관계되는 거니까 법조문 먼저 해놓으시고 그에 대해서 이런 해석이 있다. 아까 했잖아. 처분 있음을 안 날로 90일, 처분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안 날의 의미가 뭐냐? 라고 했을 때 판례가 현실적으로 안 날이다. 추상적으로 안 날이 아니라 이런 건 다 그 관련 판례란 말이에요. 그 법조문이 전제돼야만이 그 판례가 정리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많이 하지 말고 판결 요지만. 간혹가다 그 판례 사례가 나오는데 그 문제 그 시험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론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한다면 사례 문제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 제3자의 소송 참가 볼까요? 그래서 여기 의 소송 참가인 절차, 그 다음에 참가인의 지위, 공동소송적 보존 참가인, 이것까지 안 나와요. 우리 민사소송법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니까. 그 다음에 참가인의 지위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냥 책임 없는 사유로 참가하지 못한 자의 구제산 재신청고. 제3자의 소송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 좀 중요한 거 제3자의 소송 참가의 소송 참가인 절차 참가인의 지위 책임 없는 사유로 참가하지 못한 자의 구제산 건 별표시해야 돼요. 재심 청구. 자, 행정심판은 재심 제도가 인정하나요? 네.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행정심판. 재심판 청구는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재심 제도가 인정 안 돼요. 바로 소송으로 해야 돼요.
행정소송은 이제 전국적인 거 보는 거니까 마지막 구제사니까 재심 제도가 있어요. 그럼 재심 제도도 왜 인정하는가? 어? 아까 우리 앞에 했던 참관제도, 재심 제도가 왜 인정되는가? 마찬가지로 판결의 효력, 제기의 효력으로서 형성력에 의해서 대세율 때문에요. 가만히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나이 밤이상 이해관계가 달려 있으니까 참가하도록 한 제도. 근데 참가하도록 했는데 참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요. 갑자기 아파고 병원 수술하고 있는데 참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외국에서 일이 있어서 외국에서 좀 체류하고 있는데 여행 갔는데 그 사이에 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참가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재심을 청구해야 하는데 염두 주의하십시오. 그 재심 청구 사유가 따로 있고요.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잘 판결이 이제 확정되면 뒤집기가 정말 힘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재심 청구 아시겠죠? 예, 우리 행정소송은 재심 청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청이 소송 참가 보세요. 그죠? 소송 참가인 절차, 참가 행정청이 주의, 보조 참가인 놔두고요. 일단 나중에 공모 소송법 더 하실 때 막 공동 소송적 보조 참가인, 보조 참가인 이런 거 좀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법이죠.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까지 시험 안 나오니까 시험 나오는 것만 공부해도 바빠 죽겠는데 이거까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냥 제3자의 소송 참가는 공동 소송적 보조 참가인이다. 행정청이 소송 참가는 보조 참가인이다. 이 정도 알아두세요. 이거 안 나와요. 네, 안 나와요. 소송법, 민사소송법 내용 잘 안 나와요. 예, 잘 안 나옵니다. 나올 필요가 없죠. 뭐 민사소송법 그 시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일단 법조문에서 이렇게 참가인 제도가 인정된다는 꼭 아셔야 돼요. 소위 변경을 보도록 하죠. 341쪽에 이제 12페이지인데 민사소송의 소위 변경과 우리 행정소송의 소위 변경은 틀려요. 우리 행정소송에서 소위 변경은 소위 종류의 변경까지도 허용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은 의의를 보면 소위 변경이란 소송 중에 원고가 심판 대상인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위 변경은 청구 그 자체의 변경일 것을 요하고요.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공격 방어 방법의 변경은 소위 변경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소송 계속 중에 심판 대상인 청구를 갖다가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위 변경은 청구 그 자체의 변경일 것을 요하고 청구 이유를 있게 하기 위한 공격 방어의 변경은 소위 변경이 아닙니다. 이건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소위 변경인데 행정소송법 제21조 소위 변경 봐보세요. 도표가 이렇게 박스 돼 있죠. 박스를 먼저 보시고 두 번째 봐보세요. 행정소송법상의 소위 종류의 변경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요게 이제 시험에서 종종 잘 나와요. 이거 소위 종류 변경. 소위 종류 변경. 그죠? 뭐 항고 소송간의 변경. 그다음에 항고 소송과 당사자 소송 간의 변경. 요거 잘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준용 규정에 의해서 이게 인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잘 체크를 못해서 법조문을 하다 소홀히 하다 보니까 틀립니다. 이런 거 하나 틀리면 뭐 그냥 5점 뭐 그냥 당락이 왔다 갔다 하죠. 1점 왔다 갔다 해요. 각 과목도 하나씩 틀려보세요. 5과목이 25점 아닙니까? 네. 그래서 큰 그 당락을 결정하니까 법조문 다시 보셔야 돼요. 여기서 체크를 몇 개 있는데 행정소송법 소위 변경 제21조 법원 일단 법조문을 보죠. 제1항 보면 법원은 최소 소송을 당해 처분 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 소송 또는 최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자 법원은 뭐를요? 최소 소송을 당해 처분 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 소송 또는 최소 소송 외의 항고 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최소 소송 외의 항고 소송 뭐예요 그러면?
취소송을 취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무이동 확인 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입니다. 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그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기초가 변경되면 안 돼요. 청구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언제까지?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까지. 자, 양가로 시면 양가로. 법원이 직권을 할 수 있어요? 소위 변경 법원이 직권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원고의 신청에 있어야 돼요. 신청에서 결정으로 소위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까지. 우리 법원은 취소송은 뭐로요? 당사자송 또는 취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그러니까 무이동 확인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2항과 관계돼서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경우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는 법원은 새로이 피고로 들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항과 관련돼서도 시험 주문이 2번 나왔어요.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소위 종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요. 피고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요? 있죠. 왜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행정소송에서 소위 종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 피고가 변경되는 경우는 없다면 틀려요. 왜냐하면 항고소송이 그 피고적 경우 누가 갖죠? 처분청 또는 당해 행정청이 가져요. 그런데 우리가 공법상 당사자소송, 즉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에서는 피고가 누굽니까? 자, 권리주체인 행정주체, 국가 공공단체예요. 국가나 공공단체가 피고 적격을 갖습니다. 그러면 취소송이 당사자소송으로 바뀌면 피고의 종류가 피고가 변경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법조문을 갖다 이렇게 응용해서 내는 문제가 있죠. 이런 거 나오면 학생들이 이제 하나 틀리면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하나 틀리면 난 하나 더 맞으면 돼요. 네, 수십 개 수십 점 높은 것이 아니라 과목당 한 개만 더 많이 맞는다. 어차피 당락은 딱 정해져 있어요. 커트라인이 80 좀 더 어렵게 되면 83점, 85점 선에 거칩니다. 야, 시험에서 85점이라는 건 맞지 쉽지 않아요. 어떤 시험이든 85점이면 총 20문제 중에서 몇 문제입니까? 예, 5문제예요, 그죠? 자, 몇 문제? 4문제인가요? 5, 20이니까 4문제네요. 85점, 3문제네. 아이고, 그죠? 3, 5, 15니까 85점. 3문제가, 그죠? 각 과목당 3문제니까 85점은 작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공무원 시험에서 85점 정도 나오면 아마 시험 보고 끝나서 좀 한번 여행 갔다 와도 돼요. 근데 85점 안 되면 3배수에 걸린 겁니다. 위험해요. 점수 1점에다 5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몇십 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85점 정도 넘어서 영어가 한 점수가 80점 이상 나오면 무조건 합격이고, 영어 빼놓고 나머지 거의 과목은 다 90점 나오더라고요. 85점, 90점, 거의 90점 나옵니다. 거의 90점 나와요. 영어 빼놓고 다 90점 나와야 85점 확산이 되는 거죠. 각 과목당 2개 틀린 다음에 90점 해놓고 영어에서 이제 조금 더 빠지는 거죠. 영어에서 70점 나오면 보통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을 합니다. 경찰 공무원 당연히 포함해서요. 자, 이어서 이제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2번째 요 내용을 보도록 하죠. 행정소송법상의 소위 종류 변경 제도의 취지 봐보세요. 처분의 상대방이 행정소송의 종류를 잘못 선택한 경우 소위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소송 경제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자, 제가요 취소송을 제기했어요. 이거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인 것 같아. 취소송을 딱 제기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무효.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거 무효네. 소송 제기해서 취소송 제기하는데 진행 중인데 소송 계속 중에 알게 됐어요. 소위 종류의 변경을 허용해야겠죠. 예, 무이동 확인소송으로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시키는 거죠. 자, 항고소송 간의 변경 봐보세요. 취소송을 무효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조문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21조 제1항에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무효 확인 소송을 갖다가 최소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 변경 가능하죠. 예.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갖다가 최소송 무효 확인 소송 변경 가능해요.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양가로 3번 보세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변경. 항고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 가능하죠. 반대로 또 당사자소송도 항고소송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시험 지문에서 항고소송 간의 변경은 가능한데 뭐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간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 나오고 또 아까 행정 소송에서 소위 종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 피고가 변경될 가능성은 없다면 틀려요. 이런 지문에서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될 때는 그죠? 또 당사자 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 피고가 이게 소위 변경이 일어나면 피고의 변경이 발생한다. 요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계속 출제를 2번인가 했어요. 네 번째 소위 변경 요건 보세요. 소위 변경이 상당하다고 인정할까? 그 다음에 양걸 2번 청구의 기초에 변경 없을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변경이 대상이 되는 소가 사실심, 변론, 중개전일까? 여기서 또 보통 틀린 지문이 소위 변경 요건 관련해서 다음 중 소위 변경 요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할 때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까? 이거를 다르게 해서 틀린 지문이에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렇게 하면 틀려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경우 소위 변경 절차에서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그죠? 이 중에 소위 변경에서 반드시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돼요. 법원이 주권으로 안 돼요. 그 앞에서 주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다. 법원이 주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하고 구분해야 돼요. 소위 변경은 하여튼 그 원고의 신청만 신청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법원이 그 주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 그 원고 신청 잠깐 볼게요. 소위 변경은 구소 취하, 신소 제기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처분권주의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소변경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의견 청취 볼게요. 피고에게 불이익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고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해야 돼요. 법원의 결정. 행정소송법의 규정상 소위 변경은 법원이 허가 결정을 필요한다. 그죠? 허가예요, 허가. 허가 결정이 필요합니다. 소위 변경 효과 다시 한번 소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이 있으면 구소는 취하되고요. 신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제소기관의 준수여부는 변경 전의 구소를 직위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됐고요. 7번에 소위 변경은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도 그 별거 아닌데 이거 다 맞추셔야 돼요. 이건 목차를 붙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상 소위 변경은요. 소위 종류의 변경과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위 변경이 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주문이 잘 나오는데요. 행정소송법상 소위 변경은 소위 종류의 변경도 허용된다. 맞아요. 이게 민사소송과는 틀려요. 민사소송에서 소위 종류의 변경은 허용 안 씁니다. 행정소송에서 소위 종류의 변경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상황이니까 민사소송과 비교해서 행정소송법은 소위 종류의 변경도 허용된다. 맞죠? 소위 변경은 두 가지 있죠. 첫 번째 소위 종류의 변경, 두 번째가 뭐예요?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위 변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소위 종류의 변경은 원고의 신청에 의한 거고, 그럼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위 변경 재밌죠? 제가요 A상 법 위반으로 11일 영업정지 처분이 받았어요. 이것이 위법하고 억울해요. 제가 위법한 처분이고 억울합니다. 그래서 A란 행정처분에 대해서 자 11일 영업정지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딱 제기하자마자 행정청이 딱 처분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니 20일 10일인데 20일 변경해버리죠. 아니면 5일, 3일 변경해버립니다. 이런 경우에
이 처분은 여전히 위법한 처분이에요. 이런 경우에 과연 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일단 취소성 대상이 없어졌죠. 다시 취소성을 제기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행정청이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위 변경이 인정돼요. 법과의 의의 봐볼게요.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위 변경이란 소송 계속 중에 피고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하는 경우에 원고의 신청이 있으면 양으로 하십시오. 원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결정으로서 청구 취지 또는 청구 원인이 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이는 원고에게 고소를 취하고 신수를 제기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요거와 의의와 관계에 대해서도 처음에 잘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가? 여러분들 행정소송법에서 소위 변경은요. 청구 취지 또는 청구 원인이 변경도 할 수 있다. 맞습니까? 행정소송에서 소위 변경은요. 청구의 취지나 청구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맞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면 제가 10일이 영업정지처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업허가 철회 처분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A라는 영업허가 처분이 영업허가 철회 처분이 위법하다고 해서 제가 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A라는 영업허가 철회 처분이 위법해서 제가 취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취소송을 다 소송 계속 중이에요. 행정청이 어떻습니까? 10일이 영업정지 또는 3월이 영업정지. 예를 들면 영업허가 철회 처분을 3월이 영업정지 처분으로 3월이 영업정지 비처분으로 이렇게 처분을 변경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이 취소송의 대상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다시 내가 취소송을 제기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이렇게 A라는 영업허가 철회 처분이라는 위법한 처분을 했는데 이 취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거 갖다가 B라는 영업정지 처분,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바꾸면 자 일단 뭐가 바뀌게 돼요? 청구 원인이 바뀌어야죠. 청구 취지, 먼저 청구 취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업허가 철회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 청구 취지가 어떻게 돼요? 3월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 라고 청구 취지가 변경돼야죠. 청구 원인이 달라지죠. 이렇게 해서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위 변경 같은 경우는 청구 취지 또는 청구 원인의 변경도 허용된다.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보통 틀린 지문이에요. 그러면 행정소송법 제20조 자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위 변경 조문을 봐볼게요. 자 여기 이제 순수 법조문입니다. 제1항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이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중요합니다. 원고의 신청입니다. 결정으로서 청구의 취지 또는 청구의 원인이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한다. 그죠? 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가지고 변경한 거 있음을 안 날로부터 몇 개월입니까? 60일 이내에 돼요. 60일. 60일 30일 잡아도 2개월 내에 해야죠.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변경되는 청구는 제18조 제1항 단사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요건 다시 한번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자 사실심 계속 중에 있어야 하고 소송 계속 중에 피고인인 처분청이 처분을 변경했어야죠. 절차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자 주권은 안 돼요. 주권은 안 됩니다. 하여튼 소위 변경은 누가 신청해야 돼요? 원고의 신청이. 직권으로 법원의 직권으로 쓰다. 이래서 틀린 지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고 자 원고의 신청이 있고 법원이 원고의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효과
소위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이 있으면 구소취와 신소제기 효과가 발생합니다.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위 변경은 전치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된다. 다시 한번 소위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이 있으면 구소취와 신소제기 효과가 발생하고요.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위 변경은 전치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된다. 됐죠? 그 다음에 취소성이 가구제 봐보세요. 의 봐보세요. 이제 여기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논점이 있어요. 여기 쪽에 보면 앞에서도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를 배우셨죠. 행정심판에서도 가구제 제도를 배우셨어요. 이때 행정심판은 가구제 제도로서 집행정지, 적극적인 처분에 대한 구제 제도로서 집행정지. 그 다음에 소극적인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요, 임시처분 제도를 두고 있다. 요거 기억하셔야 하고, 행정수송법은 아직 행정구제로서 가구제죠. 가구제로서 집행정지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시처분 제도도 도입 안 됐어요. 요거하고 제가 이제 소송에서 집행정지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행정심판의 집행정지와 이 차이점이 있어요. 있고, 자, 또 그 다음에 사정재결과 사정판결도 뒤에서 배우시는 요 내용이 약간 달라요. 요거 체크하는 문제가 시험에서 이제 종종 출제됩니다. 그러면 일단 취소성이 가구제 봐볼게요. 자, 의를 봐보세요. 행정소송에 있어서 가구제를 하면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쟁 있는 행정작용이나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있어서 임시적인 효력관계나 지위를 정함으로써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임시적으로 권리를 구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적극적 처분에 대한 가구제 제도로서 뭘 인정한다? 뭘 인정한다고요? 집행정지 제도만을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는 임시처분제도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정 없어요. 예. 자, 행정심법 제20조 집행정지에서 행정심판법과도 대동소이한데 그 내용을 잠깐 제1항, 제2항, 3항, 4항, 5항 요게 집행정지 가구제 제도가 중요하니까 요게 따로 다음 중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도 틀린 것은 나와요. 나오니까 일단 법조문을 숙지하셔야 돼요. 법조문을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행정지 제도 있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한번 판례와 관련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 잠깐 우리가 344쪽에 두 번째 집행제도 목차 나오잖아요. 그죠? 가운데.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집행정지 의의가 나오고 양가로 2번 집행정지 요건인데 양가로 2번 집행정지 요건에서 막 다가 345쪽 나와요. 그 다음에 이런 걸 346쪽에 잠깐 넘기시면 긴급한 필요의 존재됐고요. 347페이지에 마번 공공법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리가 없을까. 여기까지 마번까지는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우리 법조문이 요건으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사실로서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요, 바벌은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까.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이거죠? 그죠?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까. 요걸 갖다 법은 요거는요. 법조문이 규정한 것이 아니라 판례가 요구한 거예요. 판례가 요구하는 집행정지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나오니까 법원이 있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까 판례가 요구하는 거고 요 규정이 여기 법조문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건 사실 법조문 정리하면서 다시 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이 법조문 이런 거 자꾸 소홀하게 돼요. 단지 물론 뭐 암기 됐고 이해가 됐으니까 그렇지만 사실상 시험에서 법조문의 문제가 어떤 시험에서 3문제, 4문제 나오거든요. 그대로 법조문 문제를. 이 법조문이 숙지가 안 돼 있으면 뭐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틀립니다. 치명타죠. 치명타. 그러니까 하여튼
행정법 총론에서 7대법은 뭐 달달달달 암게 돼 있어야 돼요. 평소에도 보고. 법 개정 있으면 빨리 거기다 밑줄 줘가지고 바뀐 거 써놓고. 처음 임박해서 한번 딱 정리하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평소에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처음 임박해서 뭐 판례 특강, 뭐 법률 특강 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론 또 유학 특강. 체력적으로 안 돼요. 체력적으로 못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요 집행정지 의의를 좀 봐볼까요? 자, 우리 집행정지 법 조문은 그냥 다이렉트 나오니까요. 자, 344페이지에 행정승법 제23조 제1항 보겠습니다. 최소 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잠깐 판서를 좀 해놓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집행 정지가 나오는 거죠. 이 집행 정지는요. 자, 가구제 제도인데 자, 중요합니다. 집행 정지가 인정되는데 행정승법상 가구제에서 집행 정지는요. 원칙적으로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에요.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에요. 자, 예를 들면 3개월이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철회 처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처분이 있자마자 있죠? 그럼 당장 영업허가 철회라든지 영업정지 처분 3개월 있으면 그 날짜로 처분 그죠? 효력 발생한 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동안 영업을 못한다든지 3개월 동안 영업을 못한다든지 또 아예 영업을 처음부터 못하셨습니까? 못해요. 그럼 내가 취소송을 제기하죠. 너 불복. 이에 대해서 참을 수 없다. 억울하다. 취소송을 제기하면 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들은 영업허가 철회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아요. 그대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영업허가의 철회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그죠? 집행됩니다. 정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자, 예외적으로 자, 집행 정지를 갖다가 인정한 겁니다. 가고제 제도로서 집행 정지가 이렇게 인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집행 정지는요. 집행정지는 이 상식입니다. 최소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또는 소제기 후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제기와 동시에 또는 소제기 후에 집행정지를 갖다가 신청해야 돼요. 그럼 제가 왜 이걸 쓰는가? 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쓰는가? 뒤에서 배우는 그 가처분제도 있잖아요. 가처분과 비교해서 나옵니다. 민사소송법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 민사집행법이 분리되기 전까지는 민사소송법의 그 절차, 집행에 관한 규정이 있었는데 민사소송법에서 분리해서 민사집행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과 차이점이 뭐냐면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은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 행정소송법상 가처분 제도는요. 자, 가구제 제도로서 집행정지는 안 돼요. 법 조문이 이렇게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함께 동시에 이렇게 쓰고요. 함께 동시에 또는 소제기 후에 이렇게
집행정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통은 소재기와 동시에 이거 집행해 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취소 처분은 자 밀월밀자로 밀월밀자로 처분이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 처분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재빨리 가서 취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돼요. 이렇게. 이게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 제도와 차이점이에요. 가처분은 소재기 이전에도 가능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거 대충 차이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다. 집행 정지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볼 것은 집행 정지의 이 요건이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집행 정지에서 자, 법조문 먼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1항 취소성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집행부정지 원칙 나왔고 예외부터 또는 2번 제2항 취소성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자 몇 줄?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몇 줄? 그래서 본안이 계속된다. 본안이 계속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행정지는 본안이 계속돼야죠. 그럼 집행정지는요. 본안이 계속되는데 행정소송에서 본안이 계속되는 것은 소제기하고 나서 본안이 계속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본안이 계속되는 경우에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자 밑줄 당사자의 이 신청 또는 직권에서 양보를 하셔야 돼요. 집행정지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또는 법원이 직권을 할 수 있습니다. 직권에 의해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이 양가로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 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것도 법조문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3항 집행정지는요. 그러면 제2항은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이라 할 수 있어요. 제2항은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 제3항 보세요.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이에요. 제4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봐주시고요. 제5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자, 밑줄으세요. 즉시 항고할 수 없다. 틀린 주문. 올해 나왔어요. 기출주문. 올해 기출주문 나왔습니다.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 또 혼동되는 게 법조문 문제입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답이죠. 있다 틀린 주문. 이렇게 법조문을 하나씩 이렇게 법조문요. 마음이 급해요.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보니까 답이 안 보여. 아무거나 고르고 오잖아요. 맞는 질문 막 억지로 해석해서 틀린 질문으로 해석해서 체크하고 오죠. 안 보여요. 그러니까 평소에 법조문을 잘 해놓아야 돼요. 숙제가 돼야 돼요. 이거 다른 건 다 아는데 세상의 집행정지의 결정이 됐어요. 즉시 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 왔다 갔다 하면 위험한 거죠. 없어요. 즉시 항고할 수 있는데 즉시 항고가 이때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 제24조 집행정지의 취소 봐보세요. 제1항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신청 직권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다. 자, 해놓고
자, 집행정지제도 의의를 봐보세요. 의의 다 나와 있죠? 여기 의의 좀 봐두셔야 돼요. 집행정지 요건의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 그래서 여기 적극적 요건 1번, 2번, 3번, 4번 아시겠죠? 소극적 요건 1번 하셨죠? 그죠? 자, 소극적 요건의 동그란 2번 뭐 나와요? 뭐 나오죠?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까? 이건 실정법, 우리 행정승법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례가 인정하는 건데 합헌이에요, 합헌. 합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45조 가적법한 번안성이 계속.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행정지는 언제? 최소성 책이 이제는 안 돼요. 소재기 이제는 안 돼요. 소재기와 동시 또는 그 후에. 즉 번안성이 계속돼야 돼요. 이거 잘 나와요. 가처분과 비교해서 잘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요건의 적법 뭐 보니까 뭐 첫 번째가 뭐 적법한 번안 뭐 이렇게 보시면 번안성 계속. 번안소송 계속된다. 두 번째가 뭡니까? 이게? 처분동의 존재. 집행정지는 이게 적극적인 처분이에요. 거부처분, 부작위 인정, 거부처분 인정 안 돼요. 부작위에 대해서 인정 안 됩니다. 그 개념상. 세 번째가 뭐예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죠. 어려운, 그렇죠. 회복. 어려운 손해. 손해 예방. 자, 그 다음에요. 넘겨보셔서 긴급한 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마번이죠. 공공복리.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큰 키워드만 이렇게. 중대형이죠. 공공복리 중대영향. 없어야 돼요. 그죠? 영향 없어야죠. 여섯 번째가 이제 위에 번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까. 밥은 별색입니다. 그래서 요건 다 아니까 이제 5번에 6번이죠. 이거 익혀 두십시오. 요것도 나올 수가 잘 나와요. 아주 잘 나옵니다. 집행정지 절차 세 번째 보시고요. 집행정지 결정이 그 효력의 종류가 348페이지 봐보세요. 처분이 효력정지, 처분이 집행정지, 처분이 속행정지예요. 그러니까 처분이 효력정지, 처분이 집행정지, 처분이 속행정지. 집행정지 결정이 효력이죠. 5번도 한 번씩 나왔어요. 그 집행정지 결정의 집행정지 결정에는 형성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틀려요. 형성력 인정됩니다. 인정돼요. 이거 그죠? 꼭 봐두시고 대인적 효력, 시간적 효력. 그 다음에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불복 나오죠? 그죠?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즉시 항고에는 결정이 집행할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없다. 맞춰보세요. 없어요, 없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 지문 갖다 놓으면 왔다 갔다 해요. 올해 시험 기출은 나왔습니다. 네. 있다에 틀린 지문이에요. 집행정지 결정이 취소가 나오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가구제 제도로서 지금 이렇게 다 봤는데요. 우리 행정승법에서 이제 거기서 좀 가구제도에서 한 가지 마지막 남았어요. 지금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이거 정리를 하시면 요거까지 해야 시험 문제가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행정승법상 가구제도가 이제 집행 정지만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소송법 제8조가요. 우리 행정소송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는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상의 규정을 준용한다 돼 있어요. 준용 규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가처분 제도가 우리 행정소송법은 없으니까 행정소송법 제8조에서 이 가처분 민사집행법상의 이 가구제 제도인 가처분이 우리 행정소송법에 준용되는가? 행정소송법에 준용되는가? 판례가 있습니다. 요거 3번 나왔어요. 지금까지 행정소송에 준용되는가? 자, 이제 3번 시험 나오는데 판례는 뭐야? 판례는 뭐다? 결론 부정. 왜 부정하죠? 그 논거는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법상이 이 집행정지 제도론 민사집행법상이 가처분 제도에 대한 특별조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서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한다면 우리 행정소송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는 민사소송법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해서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좀 규정되어 있어요. 그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판례한다면 이런 논리구조에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및 조항은 행정소송법상 거꾸로 있네요.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규정은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규정대에서 특별조항, 이게 가처분에 대해서 특별조항으로 봐서 행정소송에서는 집행정지만 인정되고 가처분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야만 이제 여러분들 기출문제가 보시면 좀 풀릴 겁니다. 이 정도 안 하시면 문제가 안 풀려요. 그래서 이제 하시고 349쪽에 보니까 뭐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여부 인정 안 돼요. 개념상 그죠? 9번에 가처분의 허용 여부 나오죠. 요거까지 다 설명드렸어요. 거부 처분에 대한 그 개념상 안 되죠.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적극적인 처분을 대상으로 집행정지를 인정할 수 없다. 요거까지 가처분 허용되지 않는다. 9번까지 해서 이번 시간 다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